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4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선 이제 민주당 내 내분 지금 사실상 이제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요, 제목도 대선 이어 지방선거도 참패, 민주당 사실상 내전 돌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연석회의도 열리고 당무위원하고 국회의원들 연석회의도 열리고 4선 이상 중진회의도 열렸어요. 자, 이러한 이 회의가 연속해서 열렸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지금 내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냐? 이재명 책임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이제 비대위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전부 다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8월달에 할 거냐, 아니면은 땡겨서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두 차례 회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싸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요. 친문 쪽에서는 공격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였지만은 친 이재명 계열에서는 말하자면 상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반박을 하지 않았다. 왜? 반박을 하면 싸움이 질 수밖에 없죠. 친명계가. 그래서 주로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요, 듣는 수준으로 대응을 했고, 친문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상당히 세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충 이제 결론이 난 것은 뭐냐? 조기 전당대회는 안 한다. 그냥 8월달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형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요, 비대위는 다음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혁신형 비대위에서는요, 전당대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당 쇄신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을 들 것이냐? 비대위원장은 당 사정을 잘 알고 개파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원로가 맞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이 혁신형 비대위의 위원장으로서는요, 이광재, 이상민, 유인태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책임론이 좀 잠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이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에는 당이 뭐라 그럴까요? 산으로 가는 것이죠. 더 당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비춰지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지금 잠복한 상태로 남겨두고 우선 비대위가 들었으면 비대위 차원에서 별도의 이재명 책임론은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야당 분위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당 분위기는 어떠느냐? 지금 이제 여당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뭐 김기현,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일단 공통된 의견이 이 정도 세 명은 뭐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안철수 이제 의원이 당선이 돼서 명실공히 이제 3선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그 분위기를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권을 노리고 있다. 세력화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 내에서는 견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국민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내 지지기만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넓히느냐가 행보의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선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차기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 대표를 차지한 다음에 2027년 대선까지 도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수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 당청 관계 조정을 비롯해서 당의 외연 확장에도 나올 것이고, 향후 전당대회 출마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 그리고요, 이번에 분당갑 이외에 수도권에서 50여 차례의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로 이제 화학적 결합을 잘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당과의 화학적 결합 쪽으로
결합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냐, 여기에 주력해서 활동을 할 것인데, 우선은 말이죠, 당분간 여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접촉변을 늘리면서 당내 스킨십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안철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당내 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 포럼, 또 연구 모임을 조직해서 당내 세력화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소속 의원회는 국회 외통위 쪽에서 활동하는, 그러면서 이 외통위 활동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대선 도전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지금 당권 도전이 그렇게 순탄하게 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왜냐, 당이 말이죠, 이제 이준석 대표 측, 윤핵관 측, 그 다음에 안 의원 쪽, 이 삼각구도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상호 견제 양상이 지금 이미 본격화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음 전당대회 시점 역시 안 의원이 아닌 이 대표하고 윤핵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안 의원한테는요, 당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졌다, 이 점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판적 견해도 당내에 있다, 이런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패션과 관련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열린음악회 때 입었던 체크무늬,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 디올 거죠? 이게 과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아니다, 협찬받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닷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과 동일한 노란색 체크무늬가 적용된 원피스, 니트, 국내 디올 매장에서 한꺼번에 입고, 디올 매장에 한꺼번에 최근에 입고가 됐고요.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뭐라 그럴까, 디올 특별 협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야권의 주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가 바로 어제죠, 어제 본인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 디올 재킷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본사에 얘기해 보니까 시어리얼 명까지 다 받았는데 그 협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살 수도 없고 유럽에서도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시어리얼 넘버까지 있는 걸 보면 디올가가 맞는데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도 물론 그래서 유럽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김어준 씨가. 그런데 조선낙감 취재 결과 지금 현재 이건 국내에 딱 다 들어와 있어요. 국내에 다 들어와 있고, 이미 이 디올 패션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한 군데 매장에서 최근에 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한숙 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사를 붙여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 씨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인 법세련에서 말이죠, 어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그러면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서를 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방송의 공정성,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현직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권권 침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고,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하고 좋아요 대상을 하는 건 김건희 씨 개인 활동, 그래서 이렇게 CCC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여사라고 부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만 씨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자면 법세련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의존 명사인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하는데 쓰이는 말인데,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성하는 글에서는 글이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이다.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하하는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서울의 소리측을 상대로 낸 1억짜리 손해배송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 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이제 담당 판사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를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요, 조정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정 회부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부 판결이 아니라 상호간에 당사자 간에 이제 조정해서 말하자면 이제 액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는 MBC 상대로도 또 열린공간 TV 상대로도 서울의 소리 상대로도 지금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산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양산 이제 시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집회도 금지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고발장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 차원에서 말이죠, 코백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죠. 이 코백회 측에서는 양산 사저 집회 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 남용으로 양산 서장 고소 고발을 불사하겠다. 왜냐?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백신 부작용 책임지겠다고 독려했고 그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항의 방문하는 것인데 왜 피해자들을 고소 고발하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많은 회원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의 과오를 밝혀서 관련자 처벌할 것도 요구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또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래서요, 집시법 개정안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정청래 의원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된 사람은 한병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조희연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죠. 바로 어제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뭐냐? 해직교사,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관련된 비리 혐의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래서 3선을 확정 짓자마자 하루 만에 재판에 불려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제3기 3선 임기가 제대로 채울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그리고 또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회 진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과연 조희연 끝까지 임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판인데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3선까지 가려면 또 4년을 걸릴 수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성김 미국의 국무부 특별 대표죠. 자, 오늘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이 한미일 삼각 북핵 수석 대표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 김건 본부장도 마찬가지, 또 일본 대표도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오찬도 함께해서 문재인 정권보다는 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노력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 딱 2대밖에 없는데요. RC-135U 이 정찰기를 한 대를 일본 본토를 경유해서 오키나와로 향하는 지금 항적을 보여가지고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사항이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첨단 정찰기들이 말이죠. 북한을 대신,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 해안 쪽으로 이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중국에 보내는 사인이겠죠. 강력한 사인. 예, 이러한 점을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말이죠. 집무실에서 미국의 보수 원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원로 보수 인사들을 만나게 된 것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에드윈 퓨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폴 울포위츠 이 기업연구소 시니어 펠로우, 그 다음에 캐런하우스 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 연구원, 이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희 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 비서관, 이 세 분이 동석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 내 보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수 미국 내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이번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미 외교의 기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구소가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22년판 세계 핵물질 데이터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금년 6월 기준으로 40기로 추정이 되는데 2년 만에 5기가 증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